니녀는 물고기 밥으로 던져줄게 키읔키읔 신임 해군 여하사관을 속옷 차림으로 돛대에 묻고 조롱한 선임들 해군 작전 사령관사 스타의 딸인 것도 모른 채 그녀들의 비참한 최후. 방위 3-5-7 미확인 음원 포착. 접촉 부호 시에라 -에코 -1. 일반 상선 소음과 미세하게 다릅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최정예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의 전투정보실 CIC. 어둠 속에서 오직 전술 스크린의 서늘한 빛만이 얼굴들을 비추는 그곳에서 갓 임관한 윤서연 하사의 맑고 단호한 목소리가 팽팽한 긴장감을 갈랐다. 가상적함 침투 훈련의 막바지, 모두가 피로에 젖어 기계적으로 스크린을 주시하던 순간이었다. 함장석에 앉아있던 이강훈 대령의 눈이 가늘어졌다. 베테랑 탐사들도 놓친 미세한 차이를 이제 막 실무에 배치된 신참 하사가 잡아낸 것이다. 그는 인터컴을 통해 탐실의 확인을 지시했고 잠시 후 놀라움이 섞인 보고가 돌아왔다. 식별 결과. 가상적 잠수함이 발신하는 미끼 언더코 이후로 추정됩니다. 본체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전투정보실이 술렁였다. 윤서연의 보고가 아니었다면 함대는 완벽하게 적의 기만 전술에 속아 넘어갈 뻔했다. 이 대령은 흡족한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말했다. 윤 하사 아주 예리했어. 전술팀은 윤 하사의 보고를 기반으로 즉시 적 잠수함 예상 침노를 재산출하도록. 짧은 칭찬이었지만 그것은 윤서연의 가슴을 뛰게 하기에 충분했다. 어릴 적 아버지의 서재에서 낡은 난중일기를 밤새워 읽으며 키워온 꿈. 거북선 대신 이지스함을, 활과 칼 대신 최첨단 미사일을 다루며 이 나라의 바다를 지키는 이순신 장군의 후예가 되겠다는 맹세. 그녀는 해군 사관학교의 혹독한 훈련을 여자생도 중수석으로 통과했고 마침내 별과 파도가 어우러진 이 청남의 제복을 입었다. 그녀에게 이 군함은 단순한 강철 구조물이 아니라 그녀의 신념이자 살아있는 심장이었다. 하지만 그 심장에는 이미 차가운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었다. 칭찬이 끝나기 무섭게 등 뒤에서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박혔다. 즉, 사관학교 수석은 다르네. 책상머리에서 배운 대로 하니 뭐가 보이긴 보이나 봐. 통신을 총괄하는 한상철 중사였다. 그의 말투에는 질투와 경멸이 뱀처럼 따리를 틀고 있었다. 그는 해군 부사관으로 잔뼈가 굵은 인물로 사관학교 출신 엘리트들을 병적으로 싫어했다. 특히 윤서연처럼 단번에 능력을 증명해 보이는 주목받는 신참은 그의 자격지심을 자극하는 가장 좋은 먹잇감이었다. 훈련이 끝나고 잠시 휴식을 위해 식당으로 향했을 때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다. 그녀가 식판을 들고 테이블에 앉자 주변에 있던 선임들이 약속이나 한 듯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그녀를 에워싸는 듯한 노골적인 고립. 그때 누군가 그녀의 맞은편에 털썩 앉았다. 서연아, 신경 쓰지 마. 저 인간들 그냥 관심받고 싶어서 저러는 거야. 함내 유일하게 그녀와 비슷한 시기에 전이 본 오유진 하사였다. 그녀는 살갑게 웃으며 윤서연에게 말을 걸어주는 유일한 동기였다. 원래 잘난 사람한테는 시기 질투가 따라붙는 법이잖아. 넌 너무 완벽해서 그래. 가끔은 좀 실수도 하고 그래야 인간미가 있지. 오유진의 위로는 고마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뼈가 있는 느낌이었다. 윤서연은 애써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깊은 바닷속 해류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듯 눈앞의 미소 뒤에 숨겨진 또 다른 그림자의 존재를. 그녀는 그저 이순신 장군이 온갖 모함과 질시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듯 자신 또한 실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해내면 언젠가는 진심이 통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러나 강철로 만들어진 이 군함 안에서는 진심보다 더 단단하고 잔인한 그들만의 규칙이 존재하고 있었다. 광개토대왕함에서의 생활은 불문율과의 싸움이었다. 명문화된 규정보다 더 강력하게 함내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규칙들. 그리고 그 모든 불문율의 핵심은 신참, 특히 잘난 신참은 철저히 짓밟아 길을 꺾어야 한다는 잔인한 강령이었다. 괴롭힘은 점점 더 교묘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진화했다. 한상철 중사는 윤서연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시작했다.
그는 윤서연에게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장비의 일일 점검 및 정비 임무를 맡겼다. 겉보기에는 그녀의 능력을 인정한 듯한 조치였지만 그 속에는 독이 숨겨져 있었다. 어느 날 새벽 윤서연은 함의 핵심 항법 장치인 자이로 컴퍼스의 정비 로그를 작성하고 있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점검을 마친 후 잠시 서류 작업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한 중사가 어둠 속에서 나타나 로그 파일의 중요 수치 몇 개를 미세하게 수정했다. 너무나 정교한 조작이라 이후에 어떤 검사로도 그녀의 실수를 증명할 방법은 없었다. 다음 날 대규모 해상 기동 훈련 중 문제가 터졌다. 함선이 미세하게 예상 항로를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조타 장치의 문제가 아니었다. 모든 함선의 눈과 귀가 되는 자이로 컴퍼스가 미세한 오차를 보이며 함대 전체의 대형을 위협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비상 점검 결과 문제는 정비 로그의 오류로 귀결되었다. 그리고 그 로그의 최종 서명자는 윤서연이었다. 윤서연 하사.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함교 전체가 얼어붙는 듯한 함장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윤서연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항변했다. 아닙니다, 함장님. 저는 분명히 규정대로 점검했고 수치는 정상 범위였습니다. 그럼 이 로그 파일은 누가 작성했나? 유령이라도 있단 말인가? 자네의 과신과 오만이 함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뻔했어. 그녀의 항변은 핑계와 변명으로 치부되었다. 그녀는 함장실로 불려가 혹독한 질책을 들었고 정식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군인에게 기록은 생명과도 같았다. 첫 실무에서부터 징계 기록이 남는다는 것은 사실상 그녀의 군 생활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좁은 침실에서 홀로 눈물을 삼켰다. 그때 오유진 하사가 조용히 들어와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서연아, 너무 속상해하지 마. 원래 큰 배에서는 별일이 다 생겨. 함장님도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닐 거야. 오유진의 위로에 윤서연은 무너진 마음을 겨우 추슬렀다. 내가 너무 안일했나 봐. 더 꼼꼼히 확인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그냥 운이 없었던 거지. 근데 서연아, 한 중사님이 그러는데. 내가 일을 너무 FM대로만 해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한대. 가끔은 좀 융통성 있게 넘어갈 줄도 알아야 한다고. 오유진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한 얼굴로 교묘하게 모든 책임이 윤서연의 뻣뻣한 태도에 있는 것처럼 말했다. 그 말은 독처럼 윤서연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녀는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정말 내가 문제인 걸까? 나의 신념과 원칙이 이 조직에서는 오만함으로 비치는 걸까? 그녀의 자부심과 확신에 처음으로 깊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녀가 심리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한상철과 그 배후의 그림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었다. 작전 해역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귀환하던 함선은 짙은 해무와 거친 풍랑을 동반한 기상 악화를 만났다. 외부의 혼돈은 함내의 뒤틀린 욕망을 해방시키는 최적의 무대였다. 한상철 중사를 비롯한 선임들은 성공적인 작전 완수를 핑계 삼아 창고 구석에서 몰래 술판을 벌였다. 그들의 붉게 충혈된 눈은 가장 손쉬운 먹잇감 윤서연을 향했다. 야, 윤서연. 너 때문에 우리 함대 전체가 징계 먹을 뻔한 거 알아? 너 같은 고문관은 정신교육이 좀 필요해. 알코올과 아기에 취한 그들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때 작전 회의에 참석했던 오유진 하사가 황급히 달려왔다. 선배님들 이러지 마십시오. 서연이 지금 몸도 안 좋습니다. 그녀는 윤서연의 앞을 막아서는 듯 보였다. 한 중사는 그런 오유진을 비웃으며 말했다. 오하사, 넌 빠져. 괜히 엮여서 피 보지 말고. 오유진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윤서연의 손을 붙잡고 속삭였다. 서연아, 내가 함장님께 보고할게. 넌 일단 내 뒤쪽 통로로 해서 의무실로 피해 있어. 어서. 윤서연은 그 순간 오유진을 유일한 동아줄처럼 믿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오유진이 가리킨 어두운 통로로 필사적으로 달렸다. 하지만 그 통로의 끝에 있던 것은 의무실이 아니었다. 차가운 쇠창살이 앞을 가로막은 막다른 길. 그리고 그곳에는 그녀를 기다렸다는 듯
비릿한 미소를 띤 한상철의 무리가 서 있었다. 어디가 우리 수석 하사님? 그제야 윤서연은 깨달았다. 오유진의 행동은 자신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함정으로 몰아넣기 위한 연극이었음을. 뒤를 돌아보자 통로 입구에서 오유진이 차가운 눈으로 이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 대신 오래된 질투심과 비뚤어진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자신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났던 동기에 대한 열등감이 악마의 속삭임에 기꺼이 영혼을 판 것이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배신감에 몸이 굳었다. 저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은 낄낄거리며 그녀를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갑판으로 끌고 나갔다. 그들의 손에 군복이 찢겨나가고 차가운 빗물이 속옷 차림의 맨살을 핥히었다. 굴욕감과 절망감에 눈앞이 흐려졌다. 그들은 그녀를 차가운 돛대의 밧줄로 꽁꽁 묶었다. 어때? 이제 좀 정신이 들어? 계속 뻣뻣하게 굴면 이대로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 밥으로 만들어줄게. 내가 그렇게 잘났는지 심해어들이 한번 평가해보라지. 한 중사의 잔인한 폭언이 파도 소리에 섞여 악몽처럼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다. 나의 꿈, 나의 신념, 나의 조국. 이 차가운 바닷속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구나. 눈물이 빗물과 뒤섞여 턱을 타고 흘러내렸다. 바로 그때였다. 꽁꽁 묶인 오른손의 손등 위로 빗물에 젖어 유난히 하얗게 보이는 흉터가 눈에 들어왔다. 어릴 적 해군 대장이었던 아버지가 손수 낡은 보트를 고치다 실수로 그녀의 손등에 상처를 입혔던 날의 기억. 아버지는 별 넷의 위험도 잊은 채 피를 흘리는 어린 딸을 끌어안고 세상이 무너진 듯한 표정으로 외쳤었다. 미안하다, 딸.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치료를 마친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었다. 서연아, 기억하렴. 진짜 강하다는 건 상처받지 않는 게 아니야. 상처를 입히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마음, 그리고 부당한 상처 앞에서는 결코 무릎 꿇지 않는 용기란다. 너의 나침반이 부서졌다고 생각될 때 가장 올바른 북쪽을 가리키는 별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너의 신념이고 마지막 자존심이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뇌리를 강타했다. 부서진 나침반. 그렇다. 동료라 믿었던 자의 배신과 계속된 모함 속에서 나의 나침반은 완전히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하지만 이 순간 아버지의 기억이라는 북극성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했다. 이것은 인내가 아니었다. 굴종이었다. 이순신 장군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나 또한 여기서 무너질 수 없다. 이것은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이 아니라 나의 존엄과 해군의 정의를 지키기 위한 전투다. 그녀의 눈에서 흐르던 절망의 눈물이 멈췄다. 대신 그 자리에 얼음보다 차갑고 강철보다 단단한 분노와 결의가 차올랐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몸을 비틀어 밧줄의 미세한 틈을 파고들었다. 살같이 벗겨져 피가 흘렀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마침내 한쪽 손을 빼내는데 성공한 그녀는 전투복 안주머니 깊숙이 넣어두었던 초소형 비상 위성전화기를 꺼내 들었다. 단축번호 1번.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자신을 가장 사랑하며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영예의 모든 것을 지휘하는 남자. 신호음이 2번 울리고 깊고 낮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의 폭풍우를 뚫고 들려왔다. 무슨 일인가? 윤서연은 터져나오는 울음을 씹어 삼키며 군인의 언어로 그러나 딸의 마지막 희망을 담아두고 했다. 사령관님께 해군 하사 윤서연 현 시간부로 긴급 상황 보고 드립니다. 아빠라는 말 대신 그녀는 사령관님이라는 단어를 택했다. 이것은 사적인 구원 요청이 아니라 공적인 보고이자 부패한 시스템을 향한 선전포고였다. 그 한마디에 담긴 모든 의미를 수화기 너머의 최영도 대장은 뼛속까지 이해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제3함대를 뒤흔들, 아니 대한민국 해군 전체를 뿌리부터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었다. 수화기 너머의 침묵은 찰나였지만 그 무게는 영겁과도 같았다. 최영도 대장의 목소리는 분노나 슬픔 같은 인간적인 감정이 모두 증발된 절대 영도의 얼음처럼 냉정하고 날카로웠다. 현 시간부로 광개토대왕함은 작전사령부 직속 통제에 들어간다.
함장은 모든 지휘권을 즉시 통신실로 이관하고 대기하라. 함내 모든 통신망은 외부 송신을 차단하고 지난 72시간의 함내 블랙박스 및 CCTV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즉시 본부 서버로 전송할 것. 모든 비필수 동력원을 차단하고 최대 속도로 진해항으로 복귀한다. 이상. 사적인 언어는 단 한마디도 섞이지 않은 오직 군대의 언어로만 구성된 명령. 그러나 그 내용은 대한민국 해군 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실상의 계엄령이었다. 함장이 지휘권을 박탈당하고 함선 자체가 본부의 원격 통제하에 들어가는 초유의 사태. 그것은 함선 하나를 포기하더라도 그 안에 적을 섬멸하겠다는 최고 지휘관의 서슬퍼런 의지 표명이었다. 갑판 위 한상철 중사와 그 무리들은 윤서연이 말한 사령관님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곱씹으며 피식 웃고 있었다. 사령관? 미쳤나 이게. 함장님 욕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들의 비웃음은 함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진동과 굉음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거친 폭풍우 속에서 수만 톤급 구축함이 거의 직각에 가깝게 선체를 비트는 자살 행위에 가까운 급선회였다. 균형을 잃은 가해자들이 갑판 위로 나뒹굴었고 함 전체에 요란한 경고음과 함께 비상등이 켜졌다. 현 시간부로 본 함은 작전 사령부의 직접 통제에 들어간다. 전 승조원은 다음 명령시까지 자신의 위치에서 대기하라. 함장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기계적으로 합성된 차갑고 비인간적인 목소리가 함내 방송을 장악했다. 배는 더 이상 그들의 배가 아니었다. 거대한 강철의 유령선이 되어 주인의 명령에 따라 심판의 항구로 나아가고 있었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졌다. 특히 오유진 하사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단지 윤서연의 길을 꺾고 자신이 우위에 서고 싶었을 뿐이다.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이 거대한 함선과 함께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범죄의 공모자가 되어버렸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살 길을 찾기 위해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때 함내 부사관의 정점인 주임 상사가 폭풍우를 뚫고 갑판으로 달려왔다. 그는 평생을 바다에 바친 노병이었다. 그는 돛대에 묶인 채 비에 젖어 축 늘어진 윤서연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것은 단순한 가혹행위의 현장이 아니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왔다고 믿었던 해군의 명예가 가장 추악한 방식으로 난도질당한 참상의 현장이었다. 그의 얼굴에 분노보다 먼저 깊은 수치심과 자괴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밧줄을 끊고 자신의 두툼한 방한 외투를 벗어 그녀의 몸을 감쌌다. 윤서연은 저체온증으로 가늘게 떨면서도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주임 상사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주임 상사님, 제 군복, 찢겨진 군복과 저 밧줄을 확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22시 30분 이후에 갑판 CCTV 기록이 필요합니다. 트라우마 속에서도 군인의 본능을 잃지 않은 그녀의 모습에 노련한 주임 상사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 어린 하사관은 이미 이배의 그 누구보다도 강한 군인이었다. 광개토대왕함이 귀환한 진해항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부두는 민간인 출입이 전면 통제되었고 부두를 따라 늘어선 것은 환영 인파가 아니라 완전 무장한 헌병대의 서늘한 강철 총구였다. 탐조 등이 폭우가 쏟아지는 바다를 칼날처럼 가르며 죄인의 귀환을 맞이하고 있었다. 함선이 접안을 마치자마자 해군 중앙수사대 소속 헌병들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함내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작전 사령관의 직인이 찍힌 서슬퍼런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이 들려 있었다. 한상철 중사, 오유진 하사, 현 시간부로 직권남용, 가혹행위, 초병특수폭행 및 이적행위 공모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이적행위라는 군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죄명이 추가된 것에 모두가 경악했다. 작전 중인 전투함의 지휘체계를 무너뜨리고 전투력을 상실시킨 행위는 적을 이롭게 한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군 최고 수뇌부의 판단이었다. 오유진은 울부짖으며 발악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서연이를 도우려고 했습니다. 저 악마 같은 한상철 중사가. 그녀의 비명에 수갑이 채워지던 한상철이 붉은 눈으로
그녀를 돌아보며 악을 썼다. 뭐? 이 배신자 같은 XE. 내가 먼저 윤서연을 눈에 까시라고 손 좀 봐달라고 부추겼잖아. 가장 추악한 진실은 공포 앞에서 서로를 물어뜯는 공범자들의 입을 통해 가장 먼저 터져나왔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법무실 소속 박지현 소령이 조용히 윤서연에게 다가왔다. 얼음 마녀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그녀는 군내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강직함으로 유명했다. 그녀는 따뜻한 위로 대신 갓달인 깨끗한 전투복과 뜨거운 차 한 잔을 건넸다. 윤서연 하사. 지금부터 하사의 모든 진술은 대한민국 해군을 바꾸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받고 들었고 겪었던 모든 사실을 말해주길 바란다. 하사의 뒤에는 나와 해군 헌법이 서 있다. 박소령의 흔들림 없는 눈빛에 윤서연은 비로소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조사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거대한 철옹성 같았던 광개토대왕함이 이제는 속속들이 파헤쳐지는 범죄 현장으로 변해버린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박지현 소령은 즉시 한상철과 오유진의 통화 기록과 메신저 내역, 그리고 함내 부조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하나의 사건을 넘어 함대 전체에 만연한 부패의 뿌리를 뽑아낼 거대한 수사가 막 시작되고 있었다. 계룡대 해군작전 사령부 지하 벙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전국의 해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비추는 지휘통제실의 가장 깊숙한 곳, 최영도 대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홀로 진해항에서 전송되는 실시간 CCTV 화면을 보고 있었다. 방 안 외투에 쌓여 헌병들의 호의를 받으며 배에서 내리는 딸의 모습. 아버지로서의 피가 끓어올랐지만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차가웠다. 그는 지금 아버지여서는 안 되었다. 제독이어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데이터베이스 접속 권한으로 2명의 군인 파일을 화면에 띄웠다. 하나는 딸 윤서연, 다른 하나는 가해자 한상철. 그리고 자신의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30년 군 생활이 부끄러움이 없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정말 그러했는가? 까마득한 초임 장교 시절 자신 또한 선배들의 부조리를 묵인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며 현실에 타협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조직에 밉보이지 않기 위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그는 얼마나 많은 불의에 눈을 감았던가. 그는 자신의 과거 인사기록 카드를 검색했다. 그리고 숨이 멎는 듯한 기록 하나를 발견했다. 대위 시절 그가 함정의 부장으로 근무할 때의 기록이었다. 당시 함내 안전 규정을 두고 사사건건 자신과 대립하던 한 고집 센 상사가 있었다. 결국 그는 그 상사를 지휘계통 문란이라는 사유를 들어 다른 부대로 전출시켜버렸다. 그 상사의 이름. 한상철 중사의 아버지였다. 최영도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한상철의 엘리트 장교에 대한 병적인 증오는 바로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었다. 아버지가 올곧은 신념 때문에 젊은 장교에게 밉보여 좌천당하는 것을 본 아들은 군대란 오직 힘과 연줄 그리고 비열함으로만 살아남는 곳이라는 뒤틀린 신념을 갖게 된 것이다. 그가 심어놓은 작은 불의의 씨앗이 수십 년의 세월을 거쳐 자신의 딸을 파멸시킬 뻔한 거대한 악의 나무로 자라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군내 가혹행위 사건이 아니었다. 자신의 과거가 자신의 업보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자신에게 돌아온 인과응보의 비극이었다. 제독의 책상 위 거울에 비친 그의 모습. 어깨 위에 4개의 별이 그 어떤 때보다 무겁고 수치스럽게 느껴졌다. 이 별은 과연 정의의 상징인가 아니면 침묵과 타협이 대가인가. 그는 국방부 장관에게 직통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죄인의 고해성사와도 같았다. 장관님, 이번 사건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닙니다. 제 과거로부터 시작된 이 조직 전체의 병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게 이 조직을 수술할 칼을 쥐어주십시오. 그 칼날에 제 목이 먼저 베인다 해도 감수하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이것은 딸을 위한 복수가 아니었다. 자신의 죄를 씻고 자신과 같은 괴물을 더 이상 만들어내지 않기 위한 한 제독의 마지막이자 가장 처절한 전투의 시작이었다. 최영도 제독의 대국민 기자회견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핵폭탄이었다.
그는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쇼맨십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딸이 겪은 참혹한 사건을 첫 문장으로 꺼내놓되 곧이어 지난 20년간 은폐되고 축소되었던 다른 장병들의 유사 사건 기록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조직 전체에 만연한 암세포를 직시하자는 선언이었다. 저는 오늘 제 딸을 공격한 가해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딱딱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뇌가 담겨 있었다. 저는 이 썩어버린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 메스를 든 외과 의사의 심정으로 섰습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한 수술은 고통스럽습니다. 많은 피를 흘릴 것입니다. 저 역시 그 첫 번째 피를 흘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 수술을 통해 우리 해군이 뼈를 깎는 고통 끝에 다시 건강한 조국 수호의 심장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십시오. 복수의 검이 아닌 치료의 메스. 그의 선언은 군 내부의 기득권 세력에게는 섬뜩한 선전포고였다. 즉각적인 반발이 터져나왔다. 특히 해군 내 2인자이자 최영도와는 오랜 라이벌 관계였던 권태준 중장은 이를 조직을 와해시키려는 위험천만한 독선으로 규정했다. 권 중장은 언론의 최영도 제독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으며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내부의 적이라는 식의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다. 해군은 최영도의 개혁을 지지하는 소장파 장교들과 권태준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9세대 파벌 간에 보이지 않는 내전 상태에 돌입했다. 안전가옥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윤서연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박지현 소령은 그녀에게 끊임없이 주지시켰다. 윤하사, 잊지 마라. 넌 지금 내 아버지의 전쟁을 위한 상징이 아니다. 넌 오직 너 자신의 정의를 위해 싸우는 군인이다. 법정에서는 아버지를, 정치를, 여론을 모두 잊어라. 오직 진실이라는 무기 하나만 손에 쥐고 싸우는 거다. 박소령의 말은 그녀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는 닻이 되었다. 한편 최영도가 출범시킨 특별인권위원회는 광개토대왕함뿐만 아니라 다른 함정들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랫동안 묻혀있던 또 다른 추악한 사건의 진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최영도의 메스가 단순한 협박이 아님을 증명해 보였다. 군사법정은 두 개의 전장이었다. 하나는 피고인들의 죄를 묻는 공식적인 법정이었고 다른 하나는 진실의 본질을 흐리려는 변호인단과의 치열한 심리전이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법정이었다. 한상철 중사의 변호인은 그의 불우한 과거와 최영도 제독과의 악연을 교묘하게 흘리며 그를 거대한 권력에 의해 희생된 불쌍한 하급 군인으로 포장하려 애썼다. 반면 오유진 하사의 변호인은 그녀를 한상철의 강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협력한 또 다른 피해자로 둔갑시켰다. 마침내 증인석에 선 윤서연은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차분했다. 오유진의 변호인이 집요하게 물었다. 증인은 피고인 오유진과 힘든 군 생활을 의지하던 동료 사이가 아니었습니까? 피고인은 증인을 진심으로 아끼고 있었습니다. 윤서연은 변호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또렷하게 답했다. 동료는 위험에 처한 전우의 손을 잡고 함께 싸우는 사람입니다. 전우를 적의 함정으로 유인하는 사람은 동료가 아니라 적과 내통한 첩자일 뿐입니다. 그녀의 대답에 법정은 술렁였다. 배신감에 대한 감정적인 호소 대신 군인의 언어로 배신의 본질을 꿰뚫은 한마디였다. 재판의 향방을 결정지은 것은 예상치 못한 증인의 등장이었다. 한상철에게 약점을 잡혀 상습적인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침묵을 강요당했던 김민수 일병이 특별인권위원회의 신변 보호 약속을 받고 증인석에 선 것이다. 그는 한상철이 자신을 협박했던 녹취 파일과 함께 오유진이 다른 동료들에게 윤서연을 험담하며 따돌림을 주도했던 메신저 기록까지 증거로 제출했다. 무서워서, 비겁했습니다. 하지만 윤서연 하사님이 혼자 싸우는 것을 보고 저도 군인으로서 마지막 양심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는 다른 이들의 양심에 불을 붙였다. 침묵하던 다른 승조원들의 증언이 이어지며 피고인들의 변론은 힘을 잃고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법정 밖의 상황은 달랐다. 권태준 중장이 흘린 정보로 인해 최영도 제독의 과거사가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었다.
지휘관의 사적 원한이 개입된 편파 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재판의 공정성마저 위협받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주범 한상철에게는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 형량인 불명예 파면과 장기 징역형이 배신자 오유진에게도 실형과 함께 군복을 벗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다. 법적인 승리였지만 최영도 제독은 정치적 궁지에 몰려 있었다. 국방부 청문회에 소환된 그는 자신의 개혁이 개인적 복수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날 선질문 공세에 시달렸다. 청문회가 끝난 늦은 밤 최영도는 딸에게 연락해 조용한 해군 역사박물관에서 만나자고 했다. 거대한 거북선 모형 아래 두 사람은 오랫동안 침묵 속에 서 있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최영도였다. 그는 군복이 아닌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서연아, 내가 한상철의 아비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들었을 거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자신의 젊은 시절의 오만함과 독선, 그리고 그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를 담담히 그러나 뼈를 깎는 아픔으로 고백했다. 그날 밤 너를 돛대에 묶었던 그 밧줄은 어쩌면 30년 전 내 손으로 직접 꼬아 올린 것인지도 모른다. 한상철은 괴물이지만 그 괴물이 자라날 어둠을 만든 것은 바로 나였다. 그것은 제독의 고백이 아니었다. 한 인간이 자신의 원죄를 자식 앞에서 고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성찰이었다. 윤서연은 말없이 아버지의 고백을 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오른손을 들어 아버지에게 보였다. 오래된 흉터. 이 흉터는 아버지가 실수로 만드셨죠. 하지만 그날 아버지는 제게 사과하셨고 상처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평생 노력하셨겠죠. 그녀는 아버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때보다 깊고 단단했다. 지금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30년 전 실수로 해군에게 입혔던 상처를 뒤늦게나마 치료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해요. 복수가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의 속죄라고요. 저는 그런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딸의 그 한마디는 천근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최영도의 영혼을 구원하는 빛과도 같았다. 그는 복수심에 불타는 아버지가 아니라 자신의 과오를 바로잡으려는 지휘관으로서 딸에게 인정받은 것이다. 얼마 후 윤서연은 중사 진급과 함께 새로운 보직을 신청했다. 모두가 기피하는 해군 교육사령부의 훈육관 자리였다. 그녀는 더 이상 전투함에서 적을 찾는 군인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새로운 해군의 문화를 만들어갈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개인적인 싸움은 끝났지만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리고 자신 스스로를 위한 더 큰 항해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로부터 2년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 해군은 고요하지만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온몸으로 겪어내는 중이었다. 해군 교육사령부의 갯벌 훈련장. 악마 훈육관으로 불리는 윤서연 중사의 불호령이 굳은 비가 내리는 훈련장을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갓 입소한 신임 부사관 후보생들이 무거운 보트를 머리에 이고 비명에 가까운 구령을 외치며 진흙탕을 기어가고 있었다. 무너진 놈은 버리고 가지 않는다. 동료를 일으켜 세우지 못하는 놈은 바다에 나갈 자격 없다. 한 여성 후보생이 진흙에 발이 빠져 대열에서 낙오했다. 과거 같았으면 욕설과 함께 뻗치라는 얼차려가 이어졌을 상황. 하지만 바로 옆에 있던 건장한 남자 후보생이 말없이 손을 내밀어 그녀를 끌어올렸다. 대열의 속도는 느려졌지만 그 누구도 대우를 이탈하지 않았다. 윤서연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누구도 모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이곳에 와서 가장 먼저 바꾼 훈련 원칙이었다. 경쟁이 아닌 연대. 낙오가 아닌 공생.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정한 강철 군함은 가장 빛나는 부품 하나가 아니라 모든 부품이 서로를 믿고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최영도 제독이 시작한 메스 수술은 해군 전체의 깊은 상처와 동시에 새로운 살을 돋게 했다. 그의 개혁에 반기를 들었던 권태준 중장을 비롯한 수구 세력은 국민적 여론과 소장파 장교들의 거센 도전에 밀려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퇴장했다. 최영도 제독 역시 영광스러운 영전 대신 임기를 끝으로 명예로운 전역을 택했다.
그는 스스로를 과오를 책임지는 마지막 세대로 규정하고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리더십에게 맡겨야 한다며 미련 없이 군복을 벗었다. 그는 완벽한 영웅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과오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조직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던진 가장 용기 있는 군인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저녁 후 평범한 자연인으로 돌아온 최영도는 작은 항구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새하얀 돛을 단 작은 요트 한 척이 미끄러지듯 항구로 들어왔다. 요트의 키를 잡고 있는 것은 휴가를 맞아 혼자만의 항해를 즐기고 돌아온 딸 윤서연이었다. 군복을 벗은 그녀의 모습은 여느 20대 여성처럼 맑고 평화로워 보였다. 요트가 부두에 멈추고 그녀는 익숙하게 밧줄을 묶었다. 아버지는 말없이 다가가 그녀가 내민 손을 잡아주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말이 오가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겪어낸 그 거대한 폭풍우를 통해 이제는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영혼을 이해할 수 있는 깊은 유대를 갖게 되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주황빛으로 물들어가는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윤서연은 문득 자신의 손등에 남은 흉터를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치욕과 절망의 상징이었던 그 흉터는 이제 그녀의 일부이자 그녀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가장 명예로운 훈장이 되어 있었다. 바다는 여전히 무섬이게? 아버지가 조용히 물었다. 윤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답했다. 아니요. 이젠 알아요. 바다는 원래 늘 흔들리고 가끔은 모든 걸 집어삼킬 듯이 화를 내기도 한다는 걸요. 중요한 건 파도를 잠재우는 게 아니라 어떤 파도가 와도 부서지지 않을 배를 만들고 길을 잃지 않을 나침반을 갖는 거였어요. 그녀의 시선은 눈앞의 잔잔한 바다를 넘어 더 멀고 깊은 아직 가보지 못한 미지의 해류를 향해 있었다. 그곳에는 또 어떤 폭풍과 암초가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한때 돛대 위에서 흘렸던 절망의 눈물은 썩어빠진 시대를 끝내는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고 이제 그녀 자신이 그 파도를 가르며 나아가는 새로운 항해의 선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높이 묶인 건 그녀의 몸이었지만 그녀가 일으킨 파도는 부조리한 세상을 넘어 마침내 새로운 시대의 바다를 향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2년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 해군은 고요하지만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온몸으로 겪어내는 중이었다. 해군 교육사령부의 갯벌 훈련장. 악마 훈육관으로 불리는 윤서연 중사의 불호령이 굳은 비가 내리는 훈련장을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갓 입소한 신임 부사관 후보생들이 무거운 보트를 머리에 이고 비명에 가까운 구령을 외치며 진흙탕을 기어가고 있었다. 무너진 놈은 버리고 가지 않는다. 동료를 일으켜 세우지 못하는 놈은 바다에 나갈 자격 없다. 한 여성 후보생이 진흙에 발이 빠져 대열에서 낙오했다. 과거 같았으면 욕설과 함께 뻗치라는 얼차려가 이어졌을 상황. 하지만 바로 옆에 있던 건장한 남자 후보생이 말없이 손을 내밀어 그녀를 끌어올렸다. 대열의 속도는 느려졌지만 그 누구도 대우를 이탈하지 않았다. 윤서연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누구도 모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이곳에 와서 가장 먼저 바꾼 훈련 원칙이었다. 경쟁이 아닌 연대, 낙오가 아닌 공생.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정한 강철 군함은 가장 빛나는 부품 하나가 아니라 모든 부품이 서로를 믿고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최영도 제독이 시작한 메스 수술은 해군 전체의 깊은 상처와 동시에 새로운 살을 돋게 했다. 그의 개혁에 반기를 들었던 권태준 중장을 비롯한 수구 세력은 국민적 여론과 소장파 장교들의 거센 도전에 밀려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퇴장했다. 최영도 제독 역시 영광스러운 영전 대신 임기를 끝으로 명예로운 전역을 택했다. 그는 스스로를 과오를 책임지는 마지막 세대로 규정하고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리더십에게 맡겨야 한다며 미련 없이 군복을 벗었다. 그는 완벽한 영웅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과오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조직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던진 가장 용기 있는 군인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저녁 후 평범한 자연인으로 돌아온 최영도는 작은 항구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새하얀 돛을 단 작은 요트 한 척이 미끄러지듯 항구로 들어왔다.
요트의 키를 잡고 있는 것은 휴가를 맞아 혼자만의 항해를 즐기고 돌아온 딸 윤서연이었다. 군복을 벗은 그녀의 모습은 여느 20대 여성처럼 맑고 평화로워 보였다. 요트가 부두에 멈추고 그녀는 익숙하게 밧줄을 묶었다. 아버지는 말없이 다가가 그녀가 내민 손을 잡아주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말이 오가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겪어낸 그 거대한 폭풍우를 통해 이제는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영혼을 이해할 수 있는 깊은 유대를 갖게 되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주황빛으로 물들어가는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윤서연은 문득 자신의 손등에 남은 흉터를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치욕과 절망의 상징이었던 그 흉터는 이제 그녀의 일부이자 그녀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가장 명예로운 훈장이 되어 있었다. 바다는 여전히 무섬이게? 아버지가 조용히 물었다. 윤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답했다. 아니요. 이젠 알아요. 바다는 원래 늘 흔들리고 가끔은 모든 걸 집어삼킬 듯이 화를 내기도 한다는 걸요. 중요한 건 파도를 잠재우는 게 아니라 어떤 파도가 와도 부서지지 않을 배를 만들고 길을 잃지 않을 나침반을 갖는 거였어요. 그 말에 아버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딸의 얼굴에서 과거의 상처를 이겨낸 생존자가 아닌 미래의 바다를 책임질 지휘관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너는 이미 나보다 훨씬 훌륭한 항해사구나. 아버지는 말없이 손을 뻗어 딸의 손등을 가만히 덮었다. 한때 그가 실수로 새겼던 흉터 위로 수많은 파도를 넘어온 늙은 항해사의 따뜻하고 거친 온기가 전해졌다. 그것은 미안함의 표현이 아닌 온전한 신뢰와 자랑스러움의 인장이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함께 노을을 바라보았다. 장엄하게 하루를 마감하는 태양은 패배의 어둠이 아닌 내일의 약속이었다. 윤서연은 생각했다. 내일이면 자신은 다시 악마 훈육관이 되어 새로운 후보생들을 맞이할 것이다. 그들의 겁에 질린 눈 속에서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장 어두운 밤에도 길을 밝히는 별은 반드시 있으며 가장 거친 폭풍우 속에서도 너의 손을 잡아줄 동료가 곁에 있을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자신과 아버지가 그리고 수많은 이름 없는 양심들이 피 흘려 지켜내고 만들어낸 새로운 해군의 약속이라고. 한때 치욕의 돛대 위에서 시작된 한 방울의 눈물은 썩어빠진 시대를 끝내는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다. 그리고 그 파도를 가르며 나아가는 그녀의 이름, 윤서연은 이제 대한민국 해군이 가야 할 새로운 항로를 가리키는 지지 않는 나침반이 되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